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14회가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숭이고요. 오늘은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속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볼까 해요. 이렇다 첫 회를 방송하고 한 4개월 가까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렇다를 만드는 것이 어딘지 우리가 누군지 얘기를 아직 못 드렸어요. 네, 저희 연구소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고요. 작년 12월 재단법인 바람이 설립되면서 그 산하에 함께 설립된 연구소입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소죠. 맞죠? 예, 맞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네, 슈퍼바이저님께서 소장님이시고요. 너무 바쁘셔서 아마 다음 주에는 나오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 유프로님과 찬희쌤이 부소장님으로 계세요. 두 분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네, 찬희쌤입니다. 이렇게 짧게. 네, 간단하게. 네. 그리고 알파조님께서 상임연구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파조입니다. 가장 늦게 결합했죠, 저는. 네. 네. 그리고 저는 뭐 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명함을 파주셔서 연구원 숭이입니다. 네, 너무 겸손하십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분께서 같이 하고 계세요. 매주 이렇다를 제작해서 발표하고요. 그리고 또 매달 원래 공개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4번째를 네, 열었죠. 어제 했었죠 우리가. 네네. 네. 그리고 물론 매주 내부 연구 세미나도 개최하고요. 5월과 6월에는 아주 굉장히 커다란 국제 심포지엄이 예정돼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외에도 출판, 강의,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합정역 근처에 있고요. 지나가시다가 한번 들려주시면 여기까지 커피. 광고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는 바로 한국판 양적 완화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강봉균 님께서 총선 경제 공약 1호와 2호로 제시한 거였는데요. 총선 패배를 물 건너갔나 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다시 실행 의지를 표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가 우리가 이미 이제 네. 이렇다 팟빵의 주제로 이걸 네. 다뤄야겠다 이렇게 정하고 난 후였는데요. 네, 강봉균 씨가 어제예요. 양적 완화 논쟁이 예상대로 흘러갔고 흥행면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흥행한 거죠. 네, 전 신문에서 전 언론에서 이제 거론했으니까 흥행은 모르겠지만 우리도 똑같이 예상했거든요. 이게 그냥 사라질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제로 정했던 거죠. 네. 근데 어저께 보니까 최경환, 401, 강만수 등 역대 그 경제 강요들이 모두 정보였죠. 모여서 네. 거의 완전 열화 같은 찬성을 표시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하자는데. 일단 먼저. 근데 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왜 양적 완화를 모른다고? 군 주제와 대통령 주제 자기가 모른다고요? 아니,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이 하하하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다 모를 알았죠. 거라고. 네, 모를 거라고. 자기는 잘 알든지 또 그것도 방송을 좀 권해주고 싶어. 들으시라고. 네. 이러면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안 듣는 거 아니냐?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편집을 좀. 편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두 분 다 아시겠죠. 네, 아시는 걸로. 그렇죠. 네, 두 분 다 잘 아시는 걸로 하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제로 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그러니까 이른바 이걸 다 일컬어 비존통적인 통화 정책 이걸 펼쳤는데 이젠 이게 일상적인 게 돼버린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 양적 완화가 이렇다 방송의 1회 주제였고 그때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잖아요. 네네. 그리고 5회 때는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맞아요. 일본의 양적 완화를 다뤄서 이제 꾸준히 들어주셨던 청취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개념을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 해보거든요. 이프로님 설명을 좀. 예, 간단히 짚어보기도 하고요. 또 자세히도 짚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요새 양수겸장 잘해. 원래 양적 완화는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더 이상 금리를 낮추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풀고 그렇게 하여 시중금리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양적 완화에는 그 방식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양적 완화가 있는데요. 개념 정의가 완전히 합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이 나오고 학자들이 뒤에 개념 정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이론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양적 완화는 순수 양적 완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매입 자산의 유형과 관계없이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을
확대하면서 통화량을 공급하는 걸 말합니다. 아니 이게 업계 관행인가 봐요. 이렇게 어려운 말해서 지금 이렇게 안 써도 되지 않나요? 네, 괜히 폼나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을 확대. 이게 무슨 예, 뭐 이런 용어에도 익숙해지라고 일부러 표현을 쓰는데요.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 교육적 차원에서. 뭐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차 대조표란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는 것인데요.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자산을 매입하면 예컨대 매입자산이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니까 자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 상에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산 샀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렇죠. 샀으니까 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공짜로 산 게 아니니까. 그래서 통화량이 시중에 늘어나게 되고 통화량이 늘게 되니까 시중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아까 순수 양적 완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른 양적 완화들도 있습니다. 대규모 자산 매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중앙은행이 자산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해서 매입하는 정책입니다. 즉 특정 시장에서 신용 위축으로 유동성, 돈이 부족할 때 중앙은행이 해당 시장의 자산을 매입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특정 시장에 대한 구제금융의 성격을 띈다고 할 수가 있죠. 순수 양적 완화하니까 불순한 양적 완화 되는 생각인데. 네. 정리를 하면 순수 양적 완화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자산 매입을 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시중 금리를 이제 하락시키려고 그렇게 유도할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대규모 자산 매입은 특정 시장의 자산을 매입해서 그 시장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무차별적으로 산다기보다는 순수 양적 완화는 대체로 장기 채권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자산을 무엇이든지 산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산다기 때문에 예, 닥친 대로 사는 거죠. 그 양적 완화라는 게 그 미국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는데 사실 양적 완화 선구자는 일본이에요. 우리가 5회 때도 사실 약간 얘기한 것 같은데 양적 완화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 일본이고요.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은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는데 당시 기준금리가 제로인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통화 정책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벗어나기 위함이었죠. 그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이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이제 접어드니까 당시 일본 중앙은행이 98년 하반기부터 2년 동안 이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거든요. 근데도 이제 상황이 개선이 안 되니까 2001년 3월에 양적 질적 금융 완화라는 이름하에 장기 국채를 한 달에 4천억 원씩 엄청난 돈이죠. 매입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당시 양적 완화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2006년 3월까지 5년 동안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하자 중단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2년 뒤에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게 되죠. 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서서 2013년 4월부터 아베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자꾸 계속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경제 침체기에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건 뭐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당연한 정책인데 양적 완화가 그럼 이런 것들과 특별하게 다른 점이 뭘까요? 뭐 사실 중앙은행이 민간금융기관에 그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은 그렇게 해서 돈을 푸는 것은 특별하거나 새로운 정책은 아니죠. 이를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때 전통적인 통화정책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죠 거의. 뭐 금리 사회시간에 안 졸았지? 그러니까요. 네. 언제 아직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게 언제인지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금리를 뭐 올리거나 내리고 네. 그런 게 예, 있었고 또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개 시장을 조작하는 뭐 그런 게 있고 나머지 하나는 말씀을 안 해주셨었는데 이때까지. 나머지 하나가 사실 이제 지급 준비율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정말 내용이 맞아요. 지준율 지준율 네, 정책인데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고객에게서 받은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풀기도 하고 이제 거둬들이기도 하는 건데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이 정책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해라라는 이런 예치금 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영국은 아예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신흥시장국,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나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이 지급 그 준비율 정책이 예. 굉장히 중요한 통화 정책 수단으로는 쓰이죠. 중국이 특히 중요한 지표로서 네. 나오죠. 네, 여기까지 이제 중간고사. 맞습니다. 네. 어쨌든 공개 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입니다. 네네. 이 전통적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제가 발음이 자신이 없는데 컨벤셔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음 좋습니다. 그 비전통적은 난 컨벤셔널. 영어 수업이 안 돼서 이제. 예, 그 점에서는 양적 완화도 공개 시장 조작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 왜 양적 완화에 특별히 비전통적이라는 수식을 다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첫째로 기준금리가 0%로 내려가거나 경제적인 비상시국이라서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비상시국이라는 건 이제 디플레이션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융 위기가 팍 위기. 터져요. 예, 그렇죠. 로만 브라더스 사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이 넘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개입을 했거든요. 또 하나는 일상적인 공개 시장 조작은 단기 자금 시장을 겨냥한 것이어서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채권은 주로 단기 국채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단기 국채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사면 마이너스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죠.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쓰는 비상카드인데요. 따라서 이때 매입하는 자산은 주로 장기 채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자산인 국채가 아니라 우리가 MBS 모기지 베이스 시큐리티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택 저당증권 같은 푸시채권도 포함됩니다. 네, 이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이 장기 채권을 이제 매입하는 게 양적 완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장기 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이 뭐냐? 결국 장기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게 이제 목적인 거거든요. 장기 국채를 중앙은행이 대거 매입하면 장기 금융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결과 채권의 실질 금리는 내려가겠고요. 기업들이 이제 미래를 내다본 투자 결정을 하거나 개인이 집을 산다거나 할 때는 돈을 이렇게 장기로 빌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이건 개인이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여기 깔려 있는 거고요. 투자가 이제 늘게 되면 당연히 고용도 늘고 경기도 좋아지지 않겠냐. 여기 양적 완화의 기본적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가 풀릴 기미가 돌면 돈이 시장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유동성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디플레이션도 탈출할 수 있게 되고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업자 용어 또 나왔네요. 유동성 함정 뭐예요? 이 유동성 함정 이거 한번 했나? 우리 케인스가 이제 29년 공황을 거치면서 많이 쓴 말인데요. 통화량을 자꾸 늘려도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 이걸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 전망과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풀어도 사람들이 돈을 유통시키지 않고 쥐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돈이 이제 함정 속에 빠진 것처럼 고여서 이제 안 나오는 거, 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네. liquidity trap.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통화량이 늘어도 돈이 돌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피가 안 돌듯이 피가 안 도는 걸 뭐라 그래요? 동맥경화라고 동맥경화. 그런 것처럼 돈이 안 돈다고 해서 돈맥경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건 뭐 경제학 용어는 아니고요. 네, 그런 이제 세침 용어가 있어요. 세침 용어. 그래요. 돈맥경화. 네. 돈맥경화 이렇게 하니까 더 알아듣기 쉽죠. 이런 영어가 좋죠. 그렇죠. 예. 이런 용어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양적 완화가 뭐 유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이다 보니까 이게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내용이 많이 변화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렇겠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을 이렇게 보면은 양적 완화의 원조는 일본의 최초의 양적 완화. 우리가 이걸 원조 양적 완화라고 부른다 그러면 2001년도부터 시행한 이제 그거랑 일정하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로님도 말씀하셨는데 종류를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유동성을 막 푸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질적인 구제금융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구분을 하셨는데 이제 일본의 이제 원조 양적 완화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제 물량 폭탄. 그 시중에 이제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게 목적이었다. 그에 반해서 근데 2008년도 이후의 양적 완화는 장기 금리 인하를 목표로 장기 국채를 매입했다라는 건 이제 찬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특정 시장을 겨냥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병행을 하고 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특정 시장을 겨냥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그게 이제 시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하나씩 원조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양적 완화가 실시한 것은 저는 이제 명칭을 순수 양적 완화라고 이제 불렀던 것이고요. 이제 특정 시장을 타겟팅하는 것은 대규모 자산 매입이라고 하셨죠, 아까. 예, 대규모 자산 매입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예, 일단 요거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미국 사정부터 한번 더 확인해 보죠. 네네. 그 미국은 2009년 3월부터 너만 브라더스가 넘어간 때가 되는 것 같은데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양적 완화를 실시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총 3차례를 실시했습니다. 그 3차례 동안 3조 7천억 달러를 시중에 공급하고 2014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양적 완화를 종료했죠. 물론 제로 금리를 계속 그 뒤에도 유지해 오다가 얼마 전에 제로 금리에서 벗어났었죠. 근데 미국의 양적 완화는 그때그때의 금융시장의 상황에 맞추어서 매우 유연하게 다르게 말해서 그때그때 자금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특정 시장을 겨냥해서 자산을 매입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차 양적 완화 때에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진원지였던 모기지 시장, 주택시장의 부실채권을 매입했거든요. 그 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해 준 건데 사실은 부도를 날까 싶어서 구제금융을 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가장 상처가 깊은 곳을 찾아서 돈을 지불해 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장기 국채 매입에 전력 투구를 한 것은 장기 국채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걸 두고 하는 말인데 장기금리 인하죠. 예, 장기금리 인하죠. 그것은 2차 양적 완화. 2010년 말에 시작되었던 2차 양적 완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차 때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MBS 주택 저당 채권 관련 채권 매입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관련 채권이라고 하는 게 MBS만 산 게 아니라 MBS를 발행하는 그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는데 미국의 뭐 페니메, 프레디메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예, 국유화됐죠. 이게 사실은 공사는 아니에요. 민간 소유인데 얘네들이 발행하는 채권까지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BS도 사고 MBS를 발행하는 기관들의 채권도 사주고 이제 이게 그 3차 때도 엄청나게 이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자산을 매입한 것이죠. 네, 이렇게 특정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자산 매입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 처음에 일본이 실시했던 양적 완화는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질적 완화라고 하는 용어로서 요즘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 양적 완화가 양적 완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규모 자산 매입이라고 했던 것은 질적 완화. 이렇게 요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인 표현으로 하면 양적 완화 속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고 그렇죠. 질적은 통화량이 느는 거니까 다 크게.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좁은 의미에서 양적 완화를 쓰면 애초에 이제 일본이 원조를 실시한 게 양적 완화고 그렇죠. 특정한 시장에 개입해서 구제금융적 성격을 갖는다고 얘기했던 아까 대규모 자산 매입이 질적 완화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요즘 그렇게 그걸 이제 정리해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들어가서 사준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청취자들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순수 양적 완화는 일본이 제일 먼저 실시했고 질적 완화는 이제 미국이 시초였다고 얘기했는데 일본도 이제 아베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시작한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는 일본의 원래 원조 양적 완화보다 훨씬 다채로워졌어요. 그래서 본원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것, 즉 돈을 찍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도 이제 계속 하는데 미국을 모방해서 타겟 시장을 겨냥한 질적 완화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이걸 이제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asing, 이제 양적 질적 완화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죠. 질적이란 말을 붙이면 뭔가 좋아 보이는 뭔가 좀 더 이렇게 있어 보이는 선택화된 느낌을 주죠. 질적 완화는 말은 아까 처음에 언급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일본 사람들이 쓰긴 썼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다가 요즘에는 개념적으로 분리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이제 양적, 질적 완화 뭐 이렇게 접어들었다. 이게 막연히 돈을 푸는 걸 풀었는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일정하게 그런 평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장에 중앙은행이 들어가서 자산을 매입하면 그 자산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수요가 그렇죠.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떠받쳐주는 효과 플러스 이제 구제금융 효과 이제 두 개를 다
낮추게 되니까 이게 표적 치료를 하면 더 효과가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지금 안고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 없이 뿌리는 게 아니다 뭐. 그렇지. 그냥 일단 뿌려놓고 보자가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제. 그 유럽은 어떤가요? 작년 2015년 3월에 1차를 시작해서 올해 3월에 보다 강력한 2차 양적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이 국채 매입을 반대하는 데다가 유럽 중앙은행은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를 피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각종 자산 유동화 증권, 커버드 본드 등 국채가 아닌 자산에 대한 매입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양적 완화 시행 이전인 2014년에도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 2차 양적 완화에서는 월간 채권 구매액을 기존의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로 확대했죠. 그리고 매입 채권 대상에 은행채를 제외한 일반 회사채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채까지 포함시키는까지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은행채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독일과 그 외 나라들 간의 분란이 상당히 클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유럽도 양적 완화를 확대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미국은 일단 양적 완화를 중단하긴 했지만 선진국은 이제 대개 양적 완화, 질적 완화의 전성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바탕 유행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럼 그게 성공을 했나요? 실패했나요? 먼저 아베노믹스가 가장 실패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기대했던 효과, 디플레이션 탈출,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유로존의 양적 완화 정책도 마찬가지로 기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돈을 풀었지만 민간 금융기관들이 투자나 대출을 하지 않는 거죠. 돈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런 고여 거죠. 있는 거죠. 이제 유로존의 경우는 기준금리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는 초과 지준금에 매기는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기준금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즉 민간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되는 거죠. 중앙은행이 대출을 늘리는 은행에게는 프리미엄까지 지급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됐는데도 대출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양적 완화전, 질적 완화전 민간 금융기관들을 움직이는 데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작동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이것은 양적 완화라는 것이 수단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한마디로 경기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려는 기업과 사람이 없다라는 것. 즉 경제 환경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숭이님이 이제 양적 질적 완화가 이제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제 질적 완화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중앙은행이 위험 자산을 이제 매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민간은행은 분명히 도움을 받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위험 자산을 중앙은행에게 넘기고 민간 금융기관은 돈을 주게 되는 거니까요. 민간 금융기관부터 먼저 건강하게 만들면 금융기관들이 대출이나 투자를 늘릴 거라는 일종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한 거다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 문제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을 통한 낙수 효과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의 낙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실제 불어난 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흘러들어가서 자산 가격만 하늘로 솟는 버블만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실물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스페인 같은 그런 사례에서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를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위험 자산을 중앙은행이 이제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주니까 은행한테는 참 좋은 거였는데 이게 중앙은행이 이렇게 민간은행을 도와주는 거는 민간은행들이 너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실물 경제에다 자금을 좀 공급을 해라.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서 낙수 효과,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돈을 풀어서 낙수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요 부분은 이제 막혀 있는 이런 상태인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선진국의 이제 양적 완화 때문에 중앙은행의 그 장부가 엄청나게 늘었겠죠. 네. 자산을 엄청나게 샀으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샀으니까 자산은 그래서 장부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장부의 자산 구성을 보면은 과거에는 안전한 단기 국채들이 이제 중앙은행의 자산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었다면 그 대신에 지금 보면 엄청 늘어난 자산들 중에서 유동성도 낮고 그다음에 신용 위험도도 높은 이런 위험 자산 위주로 이 중앙은행의 자산 구성이 바뀐 것이거든요. 이제 결국 이게 뭐냐면 부실 위험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중앙은행으로 좀 이전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참 궁금해요. 중앙은행은 파산할 리가 없는데 네. 중앙은행으로 들어간 단기 부실 채권들이 실제 부실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참 궁금한 일입니다. 그러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판 양적 완화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설명이 좀 길었다 싶은데요. 그럼 일단 한국판 양적 완화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천희 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판 양적 완화는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공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공약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네. 난 몰라요. 이거 외에는. 이번에 네. 선거가 정책이 다른 완전히 게 공약이 실종된 없고 상태였거든요. 친박인지 비박인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약은 이거밖에 사실 주목받는 게 없죠. 성장률 3%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게 한국판 양적 완화를 해라 이렇게 주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 산업은행 채권을 중앙은행이 인수해서 기업 구조 조정에 필요한 자금 공급 능력을 늘리자. 이게 하나고요. 둘째는 중앙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 즉 MBS죠. 요거를 인수해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로 늘리자. 이게 핵심적인 두 가지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선 공약치고는 그것도 경제공약 1, 2호로 내세우기는 굉장히 특이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네. 어쨌든 흥행에 성공한 한국판 양적 완화 공약 특정 채권을 매입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전에 길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질적 완화를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산업은행 채권 인수는 이제 어떤 특정 시장을 겨냥하고 있냐 너무나 분명하죠. 이제 부실 기업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문제들을 지금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택담보대출 채권 인수 문제는 지금 가계대출 문제와 더불어서 주택경기 부양이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자는 그런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걸 놓고 뭐 당장에 뭐 선거 때이기도 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여기저기서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나온 비판이 한국의 기준금리가 아직 1.5%니까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한데 뭐 벌써 지금 양적 완화를 하느냐. 그리고 양적 완화라고 볼 수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좀 초점을 벗어난 비판 아닌가.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이 제안한 건 순수 양적 완화, 돈 그냥 한번 풀어보자라는 뜻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제금융적 성격을 갖는 질적 완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 그때 이 얘기할 때 앞에 선생님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올 거야 이런 거 예상했던 기억이 나는데 발권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한국은행이 그럼 돈을 안 찍냐 안 푸냐?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박근혜 정부 들어갔고 한국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찍었어요. 박근혜 정부 이제 3년 지났는데 한국은행이 공급한 본원 통화가 4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역대 정부하고 비교해봐야지 이제 이게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사실 돈을 굉장히 많이 풀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32조 원이에요. 5년 동안. 예.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18조.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15조였어요. IMF 위기 직후였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본원 통화 놀린 게 그러니까 3년 동안 45조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쓴 돈의 3배를 3년 동안 쓴 거죠. 예. 진짜 뭐 쓴 거는 아니고 푼 거죠. 푼 거죠. 예. 푼 거죠. 그럼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열심히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구체적 방안으로 보더라도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는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 부채,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을 겨냥한 표적 치료다 이런 말씀인데요. 근데 이런 공약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 부채랑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 부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먼저 기업 부채 얘기부터 해볼게요. 한국형 양적 완화는 한마디로 부실 기업 구조 조정에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는데 정부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운, 조선, 철강과 같은 부실 업종의 대기업 구조 조정은 다 이 산업은행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해도 산업은행이 1조 8,591억 원의 적자를 보았고요. 적자 수치가 좀 분명한데 예.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예. 예, 최근 3년간 2조 7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작년 부실 대출 비율도 4.55%로 국내 은행 중에서 최고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니 산업은행이면 국책은행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선망의 신의 직자. 우리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그건 뭐 시중은행들일 경우 기업들이 부실 징후를 보이면 대출을 바로 회수하고 손을 뗍니다. 그런데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산업은행이 적자 기업의 빚을 떠안아서 주 채권은행이 된 거죠. 이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하는 기업 수를 보면요. 엄청난 재벌인데 2011년에 51곳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그것이 115개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산업은행이 주 채권은행으로서 구조조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기업들의 목록을 보면요. 한진, 대우조선해양, 동국제강, 동부,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STX, 현대, 대성, 한솔, 풍산, 현대산업개발, 금호아시아나 등 14개 기업 집단이 그 대상입니다. 이 산업은행이 이렇게 이게 참 기업이 참 이름들이 참 들으면 다 아는 기업들인데 이렇게 위태위태한 기업들의 이제 주 채권은행이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부실 기업의 빚을 떠맡치는 기둥 역할을 산업은행에 자꾸 떠넘기면서 구조조정을 계속 미뤄온 탓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들어갔고 2014년 산업은행 민영화가 그래서 한 달 다 결국 전면 중단하게 된 것도 이게 어떻게 민영화가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데요. 산업은행이 이제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들의 실적이 그 지분을 보유해서 즉 주채권은행이 된 이후에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요새 신문에 계속 나는 대우해양조선인데요. 산업은행이 대우해양조선의 지분을 지금 31.5%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대주죠. 근데 작년 2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갑자기 3조 원 이상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쨌든 최대 지주인 산업은행이 4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회사를 살리기로 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정부가 지금 떵떵 호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면은 산업은행의 재무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뭐 계속 구조조정을 안 하고 미루다 보니까 이 적자 기업들한테 계속 빚이 늘어나는 적자 기업들을 뒤에서 이제 떠받치고 있다 보니까 산업은행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조선이나 해운 업종의 구조조정이 이제 조만간 뭐 뭔가 정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인데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면은 그동안의 부실 채권, 잠재적인 부실 채권이 이제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상황이 이제 그 궁지에 좀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게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을 이렇게 보면은 86.3%에 불과합니다. 그랬을 때 고정 이 말이 뜻하는 건 고정 이하 여신이 모두 부실화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대응할 자본이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아니 저기 그 설명을 좀 명확히 해주세요. 부실 채권 커버리지 비율 그리고 고정 이하 여신 이런 말을 쓰셨는데요. 이것도 업계 언어가 됐는데, 그러니까 고정 이하 여신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죠. 근데 부실 채권은 뭐 항상 그쵸. 듣는 얘기죠. 네. 간당간당한. 그래서 그때 부실 채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고정 이하 여신을 얘기하는데 고정 이하 여신이라는 게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 그 대출을 우리가 부실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은 무엇이냐? 은행들이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면 만약 이 대출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은 대손 충당금을 고정 이하 여신 부실채권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비해서 준비해둔 돈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나누기 부실 채권에 해당하는 고정 이하 여신. 네, 요게 부실 채권 커버리지 비율이다. 근데 그게 이제 100% 이하고 80%니까 그만큼 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아, 그러면 조금 아까 이제 부실 채권 커버리지 비율이 86.3%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그 악성 채권을 전부 이제 회수하게 될 수 없을 때 그걸 메꿀 돈이 한 14% 정도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 말씀이죠. 예. 아, 맞습니다. 지금 대손 충당금도 열심히 쌓아야 하는 데다가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면은 그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 다시 신규 자금을 막 쏟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엄청 필요한데 부실 기업 이제 구조조정에 나서는 이제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자신부터 먼저 재무 건전성을 챙기고 자본 건전성을 챙겨야 되는 자본 확충을 먼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시급해진 게 올해부터 적용되는 바젤 3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 자본 건전성 규제인데요. 이게 좀 예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자기 자본 규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의 총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그렇죠. 지금 자기 자본 규제 바젤 3 때문에 다 그거에 미달하고 있죠. 지금 아니 미달은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자본 조달을 좀 튼튼하게 하려고 지금 다들 지금 발벗고 나서서 지금 그 자본 조달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기들 코가 석자인 상황.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하려면 일단 산업은행부터 자본 확충부터 좀 먼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제 이럴 때 기재부 입장에서는 자본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재정을 써야 된다 소리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정 안 쓰고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라. 이제 이게 한국판 양적 완화에 담겨 있는 그런 숨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 채권을 발행해서 중앙은행이 인수한다 이런 거에 그런 이제. 근데 그 산업은행 채권 는 그냥 돈을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건데 여기서 자본 확충이라고 한다는 건 채권을 사되 주식으로 인정되는 채권을 사주라,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을 사주라 이런 내용인 것이죠. 어쨌든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이제 그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한국적 양적 완화의 두 번째 내용, 한국은행의 MBS 직접 인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